이제 GraphCAD Print Pro에서 FDM 전용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FDM, 폴리젯, 그리고 SAF가 Print Pro에서 원가 계산, 라벨, 두께 검사기, 3D 배열, 그리고 그룹화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FDM 전용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ccuracy Center는 부품을 레이저 스캔하여 두 번째 출력 시 뒤틀림을 보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FDM 템플릿을 사용하면 FDM 설정을 고정하여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화 시점 기준으로 이 기능들은 FDM 타입 프린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스트라테이시스 기술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Accuracy Center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CAD 파일을 GraphCAD 프린트에 업로드하고 출력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든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죠? 만약 약간의 편차가 있거나 조금 뒤틀렸다면 어떻게 하셨나요? CAD로 다시 돌아가서 뒤틀림을 수정하려고 해야 되나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Accuracy Center와 Grab CAD Print Pro를 사용하면 부품을 스캔해서 Print Pro가 자동으로 그 뒤틀림을 보정해 줍니다. 즉, 다시 원래 형태로 보정해서 두 번째 버전, 즉 수정된 버전을 출력하면 더 정확하고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이어그램을 보고 일부 고객분들이 걱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카드 파일이 원래 의도와 다르게 변경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였죠. 하지만 전체 목적은 원래 CAD의 의도로 되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즉, 처음에 출력하고자 했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죠. 모든 것을 CAD와 비교하고 CAD를 기준으로 보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이 출력하고자 했던 파일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스캔 데이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픈 루프 프로세스가 아니라 훨씬 더 정확한 클로즈드 루프가 됩니다. 프린터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부품과 소재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출력한 이 6인치 부품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작위 프린터 오차에 약 50 마이크론 정도를 할당했습니다. 맞죠? 정확히 할당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시스템적인 프린트 오차의 약 250 마이크론, 후처리 냉각의 75 마이크론, 그리고 스캐너 자체의 오차에는 아마 10 마이크론 정도를 할당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을 합치면 프린트 전원본에서 약 385 마이크론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정확도 센터를 거친 후에는 실제로 이 오차를 약 85 마이크론까지 줄일 수 있는데 이는 기계의 이론적 한계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무작위 오차는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스캐닝 오차 역시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부분은 뒤틀림을 보정함으로써 줄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캐너 오차는 알고리즘의 불확실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작은 스캐닝 차이도 이 과정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정은 이러한 오차들, 즉 시스템적 오차와 후처리 오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기계로 트레이의 같은 구석에서 같은 재료와 같은 헤드로 출력하고 같은 온도의 방에서 후처리까지 한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이러한 오차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이걸 골프샷에서의 바람에 비유해 보세요. 만약 바람이 항상 모든 공을 오른쪽으로 5도씩 밀어낸다면 왼쪽으로 5도 조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항상 정확히 오른쪽으로 5도 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다른 요소들도 반복 가능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어떤 종류의 스캐너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고급형 스캐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스캔하는데 아이폰을 쓰진 않을 거예요. 저희도 몇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항상 새로운 스캐너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핸드헬드 스캐너로는 크리에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캐너는 매우 유연하지만 고정식 GOM이 가장 반복성이 높죠. 맞죠? 고정식이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오류가 적습니다. 고정식이 가장 정확한 것 같죠? 맞나요? 다시 말해 입력이 적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작은 부품에 가장 적합합니다. 더 큰 부품에는 ARM이나 핸드헬드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공차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예전에는 인치 단위로 생각했는데 스캐너를 다루다 보니 이제는 마이크론 단위로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가 가진 고정식 GOM, 스캐너 중 가장 좋은 것은 아주 좋은 날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크론 정도의 오차를 보입니다. 이게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고 정말 훌륭한 수치입니다. 핸들드 스캐너의 경우 최악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20 마이크론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오차는 알고리즘의 오차의 4에서 5배 정도 누적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계로 넘어가면 F900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최고의 공차는 약 89 마이크론,
플러스 마이너스 89 마이크론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면 표기에서 치수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 250 마이크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억하기 좋은 규칙은 스캐너는 수십 마이크론 단위에서 작동하고 프린트된 부품은 수백 마이크론 단위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제 정확도 보정이 어떤 종류의 뒤틀림을 바로잡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바로잡을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복적이고 선형적인 뒤틀림은 저희가 보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약간 위로 휘어진 모양이라면 반복적이고 선형적이기 때문에 보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휘어진 모양이라면 보정할 수 없습니다. FEA 유한요소 해석례를 해본 사람이라면 오른쪽 모양이 좌굴 문제라는 걸 알 겁니다.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좌굴이 일어나죠. 이건 비선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실제로 누군가 저에게 이런 모양의 부품을 보내면서 이 뒤틀림을 보정할 수 있냐고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기만 해도 그리고 엔지니어링 감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보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릴이 뒤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운데에 지지대를 넣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원래 모양으로 다시 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뒤틀림을 측정하는 치수로 나눈 값이 약 1% 정도라면 그건 거의 선형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뒤틀림이 치수의 2% 이상이라면 그건 더 플라스틱하고 비선형적인 뒤틀림에 해당합니다. 그냥 간단한 경험칙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러 가봅시다. 먼저 모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델은 STL일 수도 있고 CAD 파일이나 스텝 파일, 파라솔리드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울템으로 주로 출력하는 덕트가 있습니다. 이 덕트는 얇고 고운 소재이기 때문에 뒤틀림이 잘 생깁니다. 항상 하듯이 모델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Accuracy Center 탭으로 내려갑니다. 모델을 클릭해서 스캔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스캔은 스캐너에서 나온 STL 파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출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정 전이라고 부릅니다. 수정하기 전 상태란 뜻이죠. 스캔의 단위를 선택해야 하고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보통은 바닥을 평평하게 유지하고 수평 특징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 버튼을 누릅니다. 이 과정은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수백만 개의 삼각형을 비교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 화면입니다. 빨간색은 CAD에 비해 너무 큰 부분을 나타냅니다. 파란색은 CAD에 비해 너무 작은 부분입니다. 원하는 것은 흰색 계열의 색상입니다. 여기 위쪽에는 100점 만점의 출력 정확도 점수가 표시됩니다. 영어 에세이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점 만점의 29점은 영어 에세이로는 좋은 점수가 아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허용 오차 값들이 있습니다. 허용 오차는 기계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점수 100점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해당 크기에서 기계가 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 허용 오차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색상을 더 진하게 또는 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흰색이면 100%입니다.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허용 오차는 이 기계와 이 크기의 부품에 맞게 자동으로 설정된 값입니다. 지금은 약 100점 만점에 30점이고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정된 WAM 워프 적응형 모델을 STL 파일로 내보내서 금속 프린터, Formlabs, Markforged 같은 서드파티 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GrabCAD 프린트에서 Stratasys로 바로 출력 버튼을 누르면 Stratasys 프린터에서 바로 출력할 수도 있죠. 맞죠? 이미 보정이 완료된 상태라서 이제 출력 버튼만 누르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에는 이미 더 나은 버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서 예를 들어 이 버전을 출력하고 다시 스캔했다고 가정하면 또 다른 반복을 추가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반복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건 보정 후에 스캔한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정 후 스캔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건 두 번째 출력물이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같은 설정을 선택해서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속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정된 버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버전이 훨씬 나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훨씬 줄었고 실제로 이 출력물은 100점 만점에 81점을 받았어요. 영어 에세이로는 꽤 좋은 점수입니다. 100점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81점이면 정말 괜찮은 점수예요. 여기 아래쪽 히스토그램을 보면 중심점에서 벗어난 삼각형의 수가 훨씬 적고 종 모양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하는 모습이죠. 기본적으로 양쪽 끝에 있는 이상값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검은 선으로 표시된 게 이전 버전입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이 결과를 내보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두 번째 출력물입니다. 첫 번째 출력물보다 훨씬 나아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정확도 센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FDM에 특화된 두 번째 기능인 FDM 템플릿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 샵을 운영하고 있고 모든 작업자들이 따라야 할 특정 규칙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규칙들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실 이건 소재와 어떤 종류의 인필 설정이 결합된 것입니다. 혹은 소재와 어떤 종류의 슬라이스 높이 설정이 결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프린터, 즉 기계와 어떤 종류의 서포트 설정이 결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규칙입니다. Grab CAD 프린트에서는 이러한 모든 규칙과 설정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슬라이스 높이, 인필, 서포트, 그리고 기계가 있죠. 그래서 템플릿을 사용하는 목적은 오른쪽에 있는 이 설정들을 고정시켜서 다음에 이 파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만들어서 동료들이 사용할 색상과 글꼴 크기를 고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상자들의 설정을 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조 템플릿을 만들 때는 이렇게 생긴 여러 개의 체크박스를 통해 어떤 설정을 고정하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모든 설정이 제조 템플릿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버전에서는 특정 박스의 체크를 해제해서 슬라이스 높이나 인필만을 위한 템플릿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설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그래서 작업 흐름은 트레이에 부품을 넣고 print empty라는 제조 템플릿으로 저장하거나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템플릿을 동료에게 주면 동료가 열었을 때 이런 제한된 프로젝트 경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설정을 변경하려고 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BNF 900 트레이가 있고 모델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설정이 저장될 공간이 필요하므로 트레이에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표준 모델을 하나 넣겠습니다. 항상 사용하는 인치자입니다. 트레이에 모델이 올라가면 이제 실제로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소재를 선택해 볼게요. 예를 들어 나일론 12 카본 파이버 같은 걸로 해보죠. 이제 그에 맞는 설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작은 슬라이스 높이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필은 항상 솔리드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설정은 항상 스마트로 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설정입니다. F900 카본 파이버, 가장 작은 슬라이스 높이, 솔리드 인필, 스마트 서포트. 이제 상단 메뉴에서 파일로 가서 제조 템플릿으로 내보내기를 선택해 봅시다. 작은 대화 상자가 뜨고 여기서 무엇을 저장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 속성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내가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 속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엇이 저장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확인했으면 템플릿 내보내기를 눌러주면 덤 empty 파일이 생성됩니다. 저는 그냥 이 DMT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있는 그 더 프린트 empty 파일을 열어보면 네, 여기 있습니다. 이 파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에서 인치 파트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 트리에는 여전히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져 있는 한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존재하고 숨겨져 있지만 제한된 프로젝트라고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정들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 설정들은 변경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프로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 템플릿을 만들 수는 있지만 Grab CAD 프린트를 사용하는 누구나 그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조직 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에 걸쳐 모든 것을 표준화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Grab CAD 프린트의 두 가지 FDM 전용 기능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스트라타시스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지역 고객 지원 담당자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스트라타시스의 시밤꽃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